안녕하세요. 요즘 장안의 지식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마키아벨리 정통 보수 우파의 긍정적 의미의 마키아벨리스트 장성철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외교관을 하다가 실제로 굉장히 일찍 은퇴해요. 그렇죠. 한 40대에 맞아요. 바로 은퇴하는데 그 뒤에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처럼 이런 거예요. 아, 유튜브 했어요? 유튜버는 아니고 희극 작가가 돼요. 희극 작가가 돼서 유명한 그 만드라골라라는 연극 그 희극을 써요. 이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 데이트를 칩니다. 데이트를 치는데 거기에 이제 짭짤한 거야. 짭짤하다 보니까 다시 정치권에서 누가 불러내요. 소데릴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에서 연극 작가로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죠. 똑똑하고 특히 이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국정 철학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단순한 우파적 시장주의자는 아니다 이거네요. 그럼요. 이분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처럼 보수 우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만 강조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첫 출발부터가 경제학과 나왔고 경제학자로서 일했고 KDI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해창 총재한테 영입이 돼서 2000년도에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계라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아니 있죠. 유이동 의원이라든지 유이동 의원,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조혜진 의원은? 조혜진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있고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명. 그래도 두 번째로 큰 게 보겠네요. 5명 가지고? 아니 다른 의원들 중에 뭐 윤핵관 외에 지금 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 유승민 의원 계보의 분들은 자포자기 상태예요. 자포자기 상태다. 나 공천 안 주겠지? 2024년도에? 에라 모르겠다.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되는 머리를 제가 굴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만들 것 같아요. 윤핵관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자신들이 당권을 잡아서 20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이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윤핵관들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몇 석 할 것 같아요? 한 80석? 80석? 근데 그러한 목적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건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처럼 유승민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건 룰을 바꿔버릴 것 같아요. 현행 룰이 70대 70대 30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런 건데 그냥 당원 100%로 바꿔버릴 것 같아. 그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김재원 의원이 자기는 국민의힘 최고의 전략가인데요 하면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윤핵관들의 몇 명이 익명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하고 그 간신에 대한 인식은 거의 비슷하시군요. 그 사람은 진짜 간신이야. 그러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을 못 나오게라도 해서 절대 당권을 주지 않는다. 100%죠.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룰을 바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 것 같아. 1대1 대결 구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유승민 1위고 이쪽은 예를 들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통 당원들의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됐던 것처럼 어부지리로 유승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정리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3파전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또 누구 나왔었죠, 하여튼 뭐 그렇게 표가 갈렸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지하기 위해서 윤핵관들이 후보를 조정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누구일 것 같아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하 한 자리 숫자로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미국으로 튀었거든. 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에이, 나경원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믿을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미 안철수한테는 빚을 다 갚았다. 뭐 인수위원장도 시켜줬고 배지까지 달아줬잖아. 우리가 왜 굳이 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있어요. 누구?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만은 왜? 실력이 없다. 아니, 실력은 없지.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두 분이 앉아서 난상 토론한다고 쳐봅시다. 정책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뭐 잽이 되겠어요? 안철수 의원의 필살기가 있죠. 무슨 필살기? 모르는 게 나오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그러니까 이러한 인위적으로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깨지더라도?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계속 씌우잖아요. 네네. 선거에 나와서 당원들 설득도 하고 심판도 받으면서 그걸 희석시켜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정치 안 할 거면 이번 당대표 선거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하지만 정치 안 할 거면은 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그 발언 안 하시죠? 안 하겠죠. 정치하겠다는 뜻이죠. 정치하겠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러면 본인은 2027년에 출마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원들의 어떠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자꾸 나가서 설득시켜서 희석시켜라. 그래서 나오셔라. 깨지더라도 나와라. 그래서 권력이 자신을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뭐 그냥 당선 못 시키게 하는 그런 동정심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야.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았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시점이에요.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윤석열 정권이 이건 정말 능력이 없네. 소통이 안 되네. 그러면 야 이거 보수파 살릴 사람 누구야? 돌아보면 나경원? 안철수? 아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 진영에 있던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는 사실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당대표 선거에 변수가 있어요. 한동훈? 날짜. 아니 한동훈은 날짜? 아니고 만약에 내년 3월이나 원래처럼 내년 6월쯤에 당대표 선거가 열렸으면 권영세나 원희룡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원희룡이 세네. 네.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극약 처방으로 만약에 나경원이랑 안철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통령이 야 희룡아 너 나가라 야. 너 당대표 나와 너 해라. 윤핵관들한테 얘기해 놓을게. 이럴 수도 있죠. 권영세 의원은 뭐 유능하다는 평가는 듣지만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차기 대권 후보인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그 정도 급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이라든지 김기현 이런 분들이 관령 당 대표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경원 의원은 뭐 워낙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집권 여당 당 대표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변수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원희룡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어쨌든 대권 후보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어쨌든 좀 신화가 있잖아요. 뭐 고시, 뭐 이렇게 삼관왕, 뭐 수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포장만 잘하면 당 대표로서는 매력이 있죠. 당원들한테. 이게 사실 당내 선거를 보면 이제 전략적인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인 문제로 보면은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입장, 진보 정당에서는 남들보다 진보적인 입장 이렇게 해서 강성 팬덤을 갖고 있어야지 당내 선거에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당내 선거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그 배신자 프레임인데 결국에는 박근혜를 탄핵시켰어 이거보다 배신자 프레임이 더 공고화된 것은 유승민 대표가 누구 부탁을 잘 안 들어줘요. 친화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들, 주위에 챙겨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친하고 내가 몸과 마음과 돈을 써가지고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야. 유승민 의원도 고마워해.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렵게 부탁을 했어. 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아주 냉정하게 외면해버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정치인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 안 되더라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름 뭐 이렇게 군번 적어주세요. 제가 알아보든가 우리 보좌관 통해서 상황 어떤 건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미안합니다. 차 손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상황 알아볼게요. 이거랑 그럼 부탁하려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민중들의 삶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엘리트주의, 귀족주의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태생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듣던 얘기가 이제 도련님이죠. 도련님. 네. 부잣집 도련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공부 좀 했더니 서울대 경제학과 갔고 공부 좀 했더니 외국에서 학위 받아오고 뭐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좀 일 좀 했더니 나 배지 와서 비례대표로 배지 달아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다치지 않을까? 좀 좋은 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 싶은데 면회라도 될까?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의 하나의 궤적이거든.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든가 그런 규칙의 잣대로 단칼에 자르기에는 네. 삶이 팍팍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스트 이렇게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옳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가 너무 잘났어.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마키아벨리나 이 정치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해야 된다니까.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박진영 교수의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한번 딱 강의를 20분 동안 받아야 돼요. 네? 잘하네. 네. 그러면은 본인도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정치적인 역량,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최고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이죠. 하지만은 정치는 능력, 시험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시는 계기가 필요하다.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것은 1달러가 한 표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은 돈의 숫자만큼 표가 많이 가져지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동등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에서만큼은 이 엘리트주의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받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랑 지금도 티격태격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그냥 한번 통 크게 한번 웃고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3등 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윤석열이 됐어요. 그럼 흔쾌하게 도와주고 정말 뭐 선거운동 같이 다녔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복하려고 했을까? 김은혜를 내보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요?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2등이었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더라면은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나마 홍준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참 얘기하긴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수치상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유승민 표만 합쳐지면. 그리고 사실 유승민 표와 홍준표 표라는 게 그 친화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친화력이 있는 그 근데 표기 지금은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왜 이렇게 싫어요, 두 사람이? 아니 SNS 상에 저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분하고 유승민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우호적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쪽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니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감정이 엄청 상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기 지지층과 다른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면서 좀 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해서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개돼지 이야기하고 나서는 유승민 의원을 또다시 이제 배신자 프레임, 분란 프레임으로 걸어버리더라고.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난다. 그 당시에도 당내 분란이 있었다. 사실 그거 역사적 사실이 왜곡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해서 탄핵당한 거지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분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그 내부 사정, 그때의 사정들은 제가 더 잘 알죠. 하여튼 뭐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뭐 좀 벗어난 것 같고.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좀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요. 참 이게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대표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날카롭게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편도 안 되는데 지금 안 돼. 아니 제가 이제 뭐 두 분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SNS에다가 페북에다가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 도와줘야 된다. 일면 동의. 잘못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 잘못하고 있다. 그거를 링크를 걸어놓고 유승민이 옳아요, 홍준표가 옳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여 분인가 답변을 달아놨던데 95% 이상이 유승민 대표 말이 옳아요?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고 유승민 의원을 비판을 하는 게 과연 자기 지지층의 흔히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와 부합될까?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지율이 낮더라도 권력의 무서움은 있다. 집권 초기다. 이것을 지금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으면 어떠한 보복이 올지 모르겠다라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내가 다음번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더라도 이것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층을 좀 더 뺏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편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홍준표 시장님이 흠불켜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시장보다 더 나와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대구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리적인 거리가 좀 먼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조급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한테 한번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책 이슈를 한번 개발해봐라. 사실 정책 이슈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개발하기가 더 좋아요. 하고 있잖아요. 뭐 수돗물 문제라든지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전국 단위? 글로벌한 걸 글로벌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하세요. 그럼. 아니 왜냐면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편지 한번 써요. 홍준표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잘 되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빌리브 한번 깔아주시고 제 고향 대구가 좀 더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산해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산해은행만 부산 갑니까? 나머지 공기업들 법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구 쪽으로 얼마든지 이전하자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요. 많이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아니요. 지금 122개를 추가로 더 가야 됩니다. 국가 지분이 30%가 넘는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요.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122개가 있고요. 그거 지금 법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가 앞장서 가지고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걸 유치하는 작업들을 해도 됩니다. 좋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단체장은 어쨌든 정책 이슈를 다뤄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다음번 대선에 홍준표 시장이 좀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가 좀 많아요. 54년생인가 그렇죠? 네. 53년생이신가? 네. 특히 2027년이면은 나이가 더 많은데 건강 잘 유지하셔가지고 한번 대권 도전에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이 합리적인 토론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은 하지 마. 좀 뭐라고 합니까?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권 초기라서. 근데 집권 초기인데 벌써 다음 대권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탓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도 관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성적이다? 네,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차기 대권 여론조사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거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특별히 떠오르는 주자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야권에서는 강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항마를 빨리 선택하고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뭐 저기 기우일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면 어떡하느냐라는 이런 우려 탓도 있습니까? 그게 뭐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뭐 4년 중임제, 뭐 개헌 부통령제 이런 개헌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문제니까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아요. 과한 생각이다. 네. 아, 저는 왜 늘 과한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형이 리버럴 리스트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라서 그래. 제도의 틀을 다 깨버리고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 그 제도를 깨야지 변화하고 발전해요, 사실은. 제도 안에서 제도를 깨십시오. 그 제도 안에서 제도를 깨는 거죠. 우리 이제 87년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개헌이라는 형태로 군사 정권의 종말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체제로서 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석수가 많이 있고 또한 야당 당대표가 의지가 있다면 일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개헌 문제를 내년 초에는 주요 화두로 꺼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가 뭐 100년 대계 헌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늘 현직 대통령은 안 하려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되고 나면 안 하거든요. 임기 단축 문제. 임기 단축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여기에 나서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이 국가에 대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라는 이제 누가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야 뭐 일단은 많이 그 헌법 개정 문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와 합의예요. 의지와 합의예요. 사실 뭐 우리 수많은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단언컨대 네. 내각제 개헌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헌 TF의 실무총괄했습니다. 실무총괄했는데요. 여론조사 아무리 돌려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각제 싫어합니다. 맞아요. 내각제 싫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식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제일 선호합니다. 내 손으로 뽑겠다. 그죠? 네. 내 손으로 뽑겠다라는 게 강한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미국은 부통령이 스페어 타이어예요. 네. 별 권한이 없어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은 합종 연획의 정치와 극단적 갈등의 정치도 저는 좀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외교와 내치? 뭐 그렇죠. 글쎄 대통령이 돼서 외교만 하려고 그럴까? 아니 뭐 그 거시 경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를 들자면은 부통령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정부통령제에서 부통령에게 네네.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나라가 있냐고. 뭐 현재로서는 없죠. 근데 이게 이상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주지 법적인 권한은 없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이 많이 나눠줘요. 아니 뭐 나눠주더라도 어쨌든 외교와 내치와 다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거지. 그렇죠. 한쪽 분야를 맡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건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4당 구조, 5당 구조에 다당제가 됐다. 둘이 합쳐서 한 편 먹고, 둘이 합쳐서 한 편 먹고 이렇게 해서 연합의 정치를 해가지고 집권하면은 자연스럽게 권력 분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봤지만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을까요?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의 핵심은 국회의원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지역주의. 고착화돼서 그런 지역주의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타파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거든요. 네. 박정희 독재가 영원히 안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났단 말이에요. 자,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정권 7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25년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몇 년입니까? 35년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직선 재경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해냈거든요. 좋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는 다 끝났다니까. 연구는 다 끝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와 합의의 문제라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를 많이 설득하십시오. 네. 그럼 저기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을 좀 설득하시는 거죠. 연락을 안 해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요. 유승민 대표 나랑 연락한 게 거의 한 2달 전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한국 정치에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눈 거고요.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70%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 정당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좀 줄이고 그냥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좀 늘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제3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제3정당, 제4정당이 나타날 수가 있고 권력이 분점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 진영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자리를 잡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토론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선거구제 개편에 하에서 이 다당제로서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가정하에서 형이 얘기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지역구에 있어서의 중대 선거구제 개편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영남권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등은 우파 쪽 사람, 보수 쪽 사람, 2등은 진보 좌파 쪽 사람이 당선돼요. 의석수를 잃는 거죠. 근데 호남 쪽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등, 2등 다 진보 좌파 쪽 사람들이 당선이 돼. 똑똑하네. 그래서 안 한다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야기하던 2인형 중대선거구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5인형. 대선거구제를 묶어가지고? 예. 그래도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30에서 40%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출마해도 이런 지지율을 항상 받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15% 이상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선거구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5명 중에 1명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겠지만 영남에서 잃는 의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는 게 호남이 의석수가 상당히 적어요. 영남의 절반도 안 돼요. 아니, 적더라도 절반도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절반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 수도권에 안 되는데 영남에서 뺏기는 의석수가 반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하냐고 지금 자기네 거 뺏기는데. 수도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 지지율 국민의힘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아니 수도권에서 지금 한 20% 나오는데 서울에서 20% 나와도 당선되는 거지. 수도권에서 소선거제와 비교하면은 국민의힘이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은 2등 당선은 다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거구제에서 2등 당선된들 그것이 지역구에서 의석수 확대에 큰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인데요. 당연히 확대가 되죠. 지금 한번 우리가 이 수도권에 한 110석, 120석 가까이 되잖아, 그죠?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몇 석 가지고 있어요? 30석도 안 돼요. 15석. 15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대로 해봤을 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약진하게 되죠. 나는 그 이상 못 얻을 것 같아.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지금의 정당 지지는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우리가 2015년도에 김무성 당대표 할 때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랑 추석에 만나가지고 선거구제 개편하자고 했었어요. 그때 친박들이 왜 다 들고 일어났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의석수가 줄어들고 영남권에서는 반 뺏기고 우리가 이걸 왜 받아들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는 양당제라는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자, 제가 또 가정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깨지면은 민주당은 더 단결할까? 가정을 상정을 해서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민주당도 깨진다? 깨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 깨질 것 같아요. 한쪽이 분화되면은 상대방은 야, 우리끼리 뭉치면 이번에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더 뭉치겠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정권을 획득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역구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게 중대로 가게 되면은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또 유리해져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들일 거라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다시 이거는 자기 친인들이 단독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구 의석을 뺏기는 의원들이 이걸 찬성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이 유인책은 뭔가 하면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지. 한번 욕먹고 넘어가야 돼.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선거구 획정위원회 실무 간사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현역 기득권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면은 선거제도를 안 바꾸려고 해요, 절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한석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다 반대할 거고 여론조사 해보면 70~80%가 반대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진이 안 돼. 저희가 오늘은 유승민 의원을 매개로 해서 한국 정치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장 소장님은 저보다 더 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비관적. 아니 권력 잡은 사람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 제도를 바꾸면 자기 권한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으로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아. 계란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